하버드 대학의 평화로운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중일 경제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갑자기 일어선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일 뿐이라며 거침없는 폭언을 쏟아냈는데요. 순식간에 얼어붙은 강의실 분위기 속에서 존스 교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팩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후 벌어진 팩트 폭격에 중국 유학생의 표정이 순간순간 굳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교수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강의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중국의 우월성만을 주장하며 고성을 지르던 학생이 결국 공개 사과까지 하게 된 충격적인 반전.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엔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국제통상학 수업에서 각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배우는데 한국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거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것도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그 가파른 상승세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데 한국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래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보다 보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과 중국 여행을 계획했죠. 책으로만 알 수 있었던 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설레었었죠. 먼저 중국을 방문했는데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혼잡함을 느꼈어요. 입국 절차가 오래 걸렸고 직원들의 태도도 다소 불친절했죠.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정말 거대하고 활기찼어요. 고층 빌딩들과 번화가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거리는 예상보다 지저분했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줄을 서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특히 러시아어 때의 지하철은 정말 혼잡했고 위생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직원들이 종종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영어로 소통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었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치는 일이 많았고 차들도 보행자를 잘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눈부셨어요. 거대한 쇼핑몰들, 최신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발전 속도에 비해 시민의식이나 공공서비스의 질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죠. 중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시설에 먼저 놀랐고 입국 절차가 빠르고 간편한 것에 또 한 번 놀랐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탄 공항철도는 조용하고 깨끗해서 피곤한 와중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잘 정비된 도로와 쾌적한 보행로가 있었고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청계천 같은 도심 속 자연 공간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거리를 걸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잘 지켰죠. 중국에서 본 혼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깨끗함과 정확성에 감탄했어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러시아어 때도 혼잡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항상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하셨어요. 길을 물어볼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런 친절함은 중국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첨단 기술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빠른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첨단 기기들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의 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삼성전자 홍보관에서 본 최신 기술들은 정말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였어요. 서울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카페에선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초연결 사회구나 싶었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지만 한국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발전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마치 항상 이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를. 두 나라를 비교해보니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기술 혁신이 균형 있게 발전한 느낌이었어요. 반면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 비해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였죠.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실제 삶의 질과 사회 문화적 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의 발전 모델이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기술 혁신, 문화적 가치 등이 조화롭게 발전한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 생활에 집중하였고, 특히 한중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수업을 수강했어요.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수업 중 하나인데, 이 수업에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지 뭐예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강의실로 향했죠. 가을이 막 시작되던 때라 캠퍼스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노랗고 빨간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멋졌죠. 하버드의 경제학과가 있는 리트어워 센터에 도착했어요. 이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하버드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에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외관 뒤로 아이비 넝쿨이 우거진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하버드의 역사와 혁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강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밝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계단식으로 된 좌석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맨 아래쪽에는 교수님의 강단이 있어요. 뒤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찰스강과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와요. 이 풍경을 보면 항상 가슴이 벅차올라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게 하버드의 매력 중 하나예요. 아시아계, 유럽계, 아프리카계 학생들 정말 국제연합 같은 분위기죠. 저는 평소 자리인 앞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쪽에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일본에서 온 아키라가 앉았어요. 그는 항상 수업 시작 전에 경제 뉴스를 체크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독일에서 온 한나, 한국에서 온 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 한나가 오늘 수업 주제가 한중일 경제성장이라면서 제가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대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정말 기대된다고 했죠. 세 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을 비교해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 유학생 리 웨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제일 효과적이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옆자리에 있던 일본 학생 아키라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눈살을 찌푸리긴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각국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어떤 모델이 제일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강의실이 점점 학생들로 가득 찼고 곧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존스 교수님이라고 국제 경제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60대 중반이신데도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활기찬 걸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셔서 오늘은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해 볼 거라고 하시면서 이 세 나라의 성장 과정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을 빠르게 정리해봤죠. 교수님이 누가 먼저 의견을 말해볼지 물으시니까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 아키라가 발언권을 얻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 주도로 산업 정책을 펼쳤고 기업들의 혁신이 결합돼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자동차랑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배출했다고요. 그 다음엔 리 웨이가 되게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어서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요즘은 기술 혁신에도 엄청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한국은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좀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19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수출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폈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꿨고 특히 반도체나 IT, 조선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이 우리 답변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세 나라가 각각 특징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부 역할이 크고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수출을 중시했다는 점이요. 그리고 요즘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불평등 심화, 환경 문제 같은 새로운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셨죠. 강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고 가끔은 좀 부딪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하버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각자의 시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교수님이 오늘 토론이 정말 훌륭했다면서 경제 발전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세 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더 깊이 다루겠다고 하셨죠. 근데 갑자기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장밍이라는 중국 교환 학생이었는데 원래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가 한중일의 경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한국이랑 일본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이랑 일본에서 온 학생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장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건 전적으로 중국 덕분이고 중국이 없으면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중국이 한국 제품을 사주니까 한국 경제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못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장밍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속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장밍은 계속 흥분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목소리에서 거만함과 적대감이 느껴져서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들었죠. 목소리가 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죠. 제가 직접 봤던 한국의 모습도 이야기했어요. 발전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 높은 삶의 질 같은 것들을요. 물론 중국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것 같았는데 장밍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더라고요. 강의실 분위기도 점점 더 긴장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진정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서 각국의 경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장밍이 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건 불공평하다면서 교수님도 편파적이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편견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는데 교수님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교수님이 장밍한테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장밍은 계속 흥분한 상태로 자기들을 모두가 무시하고 있고 중국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에도 평소에 조용하던 한국 유학생 세연이가 나서서 말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세연이가 장밍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서 중국의 빠른 성장도 대단하고 한국의 기술 혁신도 놀랍고 일본의 장인 정신도 배울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찾지 않냐고 물었죠. 세연이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하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고 교수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면서 세연이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발전 모델을 이해하고 배우는 거라고 하시면서 장밍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학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밍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과격한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린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날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경제발전 모델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내용이 길어 2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 학생인 중국인 장민의 중화사상 발언은 경솔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며 강의를 이어나갔는지 다음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